싸다는 기준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에 그 집 가격이 왔을 때 하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계속 강조하죠. 그 시점이 딱 매치업 했을 때가 그게 완벽한 퍼펙트한. 둘 다. 최근에 가파르게 금리와 물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 뭐 한 가지 정도만 딱 제시해 주신다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실물 부동산 가격이 받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어떤 그 관심을 오히려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부동산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역과 B 지역이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 차이가 없냐면 가격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여기 A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그러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B 지역이 좀 나쁜 지역이다 그러면 이미 가격은 이거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10억이고 5억이면 이미 다 반영돼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언제 기회가 생기냐면 이런 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파르게 금리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런 균열이 생기잖아요.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B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선호해서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그러면 그게 사기 좋은 거예요, 투자하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만 봐요. 그럴 필요 없다. 네, 가격이라는 걸 같이 그 상황과 가격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살 곳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급지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상급지가 아닌 좀 뭐 하급지를 할지라도 여기가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면 그렇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부를 이루시고 진짜 살고 싶은 곳을 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거기까지 무리하게 가서 특히 이런 구간 어려울 때 그렇게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상승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를 해도 됐었을 텐데 지금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가격만 보느라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해야죠. 그렇죠. 최악의 상황은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 를 생각하셔야 돼요. 꼭. 그러니까 집을 보실 때 뭐 업자들 쫓아다니면서 여긴 개발됩니다. 이런데 가보니까 힘들어요. 살기가 내가. 그런 것도 막 투자해왔거든.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투자한 거죠. 근데 이제는 보실 때는 최악의 경우에 내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락했을 때 내가 안고 살아야 될 생각. 그렇죠, 그렇죠. 버텨야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부동산을 보실 때 내가 거주하고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을 이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곳인가 또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뭔가 갈 것 같은 굉장히 이제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곳에 이제 서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지금은 완전 하락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하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자분들은 또 많이 만나 뵈실 테니까 고객분들로 해서 어떤 부동산 투자 아니면 재테크 같은 거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듣기로는 어차피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은 다주택 규제가 이런 거 많고 하니까 투자로는 좀 힘들고 여전히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꼬마 빌딩으로 뭐 관심이 계속 여전히 있다고는 하던데. 아주 돈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긴 해요. 그건 뭐냐면 수익의 관점은 아니에요. 에세파키 같은 건가요? 그렇고 상속도 좀 관심 있게 그런 관점에서 상속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하면 상속하기가 좀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탈세와 절세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살 때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속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많이 접근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막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유지하고 유지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속한다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를 잘못 왜곡하면 안 돼요. 부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하네? 부동산이 돈이 된다? 그런 부동산들이,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이 돈이 된다 생각하는 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입장이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저희는 예를 들면 그 비싼 거 한 채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이 걸려 있지만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잘 물려주는 게 너무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 부동산 있잖아요. 연예인 부동산이 또 우리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대출을 엄청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광고 이런 거 나오면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는 정해진 급여에서 예를 들면 부담 있게 사면 거기에서 가처분 소득이 맞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자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은행 가면 특별 대출 같은 걸 많이 해줘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런 것들 좀. 그런 분들이 레버리지가 큰 만큼 이 하락장을 맞이하면 그 레버리지가 또 그만큼 부메랑을 맞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과거에도 겪은 분들이 꽤 있고 그런데 그 우리하고 재산 상황이나 그리고 처해진 환경이 되게 다르다. 네. 일반인들하고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자분들은 유지, 그다음에 상속이 중요하신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물건은 주로 어떤 걸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까처럼 싸지고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가격이 안 빠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들 이런 거를 찾으시죠. 그래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상속하기에도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로 목적보다도 네.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빠졌을 때 사라. 그렇죠. 빠졌을 때 사는 게 좋다. 근데 그분들은 가격엔 별로 상관없고 없으니까. 그렇죠. 월세 어느 정도 받고 그렇죠. 뭐 세금이 크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상속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생애 첫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 네. 지금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혼부부를 가정을 할게요. 네네네. 신혼부부를 그냥 그러니까 저도 반추하고 그러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전 봐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1억으로도 대출을 받고 네. 그다음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집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 1억이 되게 귀중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때는 투자할 때는 또 다르게 아까처럼 이렇게 충분히 떨어졌을 때는 굳이 내가 거주하지 않을 집이어야도 됩니다. 충분히 떨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너 왜 이상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렵죠. 그런데 내가 거주하지 않을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도 저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쁘진 않다고 봐요. 물론 그게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집을 막 투자 목적으로 사고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군가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빈부격차도 커지고 네,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의 정책이 유지된다고 보면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남은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1억이라는 종잣돈으로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서 일종의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이 더 한 발짝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래서 제가 계속 가져하지만 싼 집을 사야 된다. 가격이 떨어진지. 네. 비싼 집을 그렇게 사면 더 리스크가 클 수 있고 갖고 있는 돈만 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야, 그럼 싼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많이 강조해 주셔서 이게 얼만큼 싼지를 좀 알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이전보다 떨어진 건 맞지만 이게 얼만큼 싼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하나 기준은, 싸다는 기준은 내가 스스로 내가 조달 가능하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의 그 집 가격이 왔을 때. 네네네. 최대한이라는 건 막 영끌 말고 막 마이너스 대출 말고 막 카드 대출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그 가격이 왔을 때 하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계속 강조하죠. 그 시점이 딱 매치업 했을 때가 그게 완벽한. 과정, 퍼펙트한 둘 다. 퍼펙트한 그런 상황. 네. 둘 다가 안 되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이 매칭됐을 때는 찾아. 너무 바닥까지 또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자면 나는 그럼 완전 바닥에 살 거야. 그러면 그런 기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늘어나는. 네. 근데 집이 다른 투자 자산하고 독특하게 다른 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남도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갭 투자인 거고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버티는 거죠.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쓰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집에서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쓴다. 상관없다.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쓸 수 있고 그걸 최대한 이용하자. 최대한 이걸 이용. 지금 주식 얘기해 주셔서 주식에서 정말 이 중요한 게 기술보다 마인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멘탈 굉장히 중요하다. 심리. 부동산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지랑 그리고 만약에 중요하다면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할까요? 부동산은. 이 그래프는 145년간 네네. 주요 14개 부유국이죠. 선진국들의 각 나라별로 투자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을 그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뭐가 1등입니까? 부동산이요. 부동산의 수익률이 제일 높았어요. 네. 145년간.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밑에 것들은 뭐죠? 이거 밑에 건 주식, 주식. 이거 밑에 건 채권, 이건 회사채. 예. 주식도 생각보다 높네. 그렇죠. 근데 주식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빠진 게 안 올라. 달라. 그때. 그리고 그때 달라. 나는 상패 당할 수가 없잖아. 사라질 수 없는. 기대가는 아시겠죠? 네. 주식도 계속 올라요. 좋아. 근데 그게 안 올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게 빠졌다가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리스크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올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이에요. 이걸 일종의 그 불확실성이 사실 적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고 보통 사람도 부동산 투자해서 그렇죠. 돈 벌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미국의 요 주황색 그래프는 미국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거 장기로 가면 좋은데 갑자기 훅 빠집니다. 네. 갑자기요. 네. 부동산 가격이 빠져서 나라가 휘청거리잖아요. 네. 가게도 휘청거려요. 그렇죠. 주식이 빠져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과도하게 사기 때문에 한 번 조금 빠져도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이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장기로 가져가면 좋은데 한 번 충격 받으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레버리지 크다. 크게 이용했으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은 잉여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 집을 사는 건 사실 큰 돈은 안 돼요. 싸게 사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까만 그래프가 더 재밌는 그래프예요. 그럼 뭐예요? 자,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 까만 그래프 보면 홈 오너십 레이트예요. 네.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 가격이 오르면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네네.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을 팔아요. 살고 있는 집도 판다니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충격이 크니까. 근데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내 집을 따질 때 사고 오를 때는 사실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동산이 이래서 어려워요, 사실. 이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빠질 때 팔아버리는. 그리고 빠질 때 사야 되는데 빠질 때는 안 사고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내 집 마련 무주택자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 사라. 때나 사라. 사라. 아무 때나. 결국에 나중에 보면 안 사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때 안 팔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결국엔 오르거든. 길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오르는 폭을 이걸 다 감안하고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올랐다는 게 명목 가격만 조금 오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예를 근데 만약 그런 와중에서 비싸게 샀다. 그럼 영락 없이 그냥 10년 이렇게 그냥 이자만 내고 가격은 빠지고 되게 힘든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랑 지금 부동산 투자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어쨌든 내가 공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아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산이 얼마고, 그렇죠. 나의 부채가 얼마고, 네. 내가 몇 년에 지나면 나의 자산이 얼마큼 오고, 내가 부채가 얼마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은 어디고, 내가 이런 곳에서 잘 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쉽게 말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잘 그려보세요. 네. 그걸 통해서 향후로 내 집 마련을 가까울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공부를 하시는데 시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을 그려나가는 건데 이 사이클에 변동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기서 그래도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그 중에서 뭐를 내 방법으로 써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 도서 이런 데 가보시면 인터넷 서점에 가보시면 부동산 책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잘 팔리는 책들이 이런 거잖아요. 뭐 전세 살다가 열채 주인 됐다. 뭐 월세 살다가 강남의 주인 됐다. 이런 책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승장 만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상승장일 때 집을 산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운이 그냥 좋았을 뿐이에요. 당연히 뭐 공부도 하고 하셨겠지만 했죠. 약간 그건 근데 2020년 주식시장 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2021년도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해도 뭐 아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2021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럼 뭐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 옵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어디에 차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 있죠. 하나는 뭐냐, 운이 나빴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이클을 잘 못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탓이다. 네네.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네.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네. 네 탓이라는 게 보통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니 우리는 너무 내 탓만 하고 있어요. 가끔 내 탓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싸게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내 집이 없을까? 이런 게 내 탓도 있겠지만 네 탓도 있다. 그렇죠. 세상. 상황의 변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태풍은 그 닭도 날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뀌어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인지하고 그런 공부, 그런 연습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탓이 100%가 아니에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었다면 그게 내 실력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좀 운이 나빴던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를 탓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딱 이해되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요. 다시 와요. 여러분 올 수 있어요.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잘 타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이클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책도 보시고 김 작가 TV 열심히 보시고 저는 유튜브를 가려서 나갑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제가 인기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밸런스 있는 걸 나가죠.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전문가분들이 자기의 일종의 노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건 어떻게 나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건설 회사를 다녀요. 건설 시장은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바이어스가 있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도 똑같다고 봐요.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제가 보니까 김 작가 TV는 절대 그런 게 없다. 그게 김 작가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중립. 그러니까 그게 상승하신 분도 나오시고 그게 하락하신 분도 나오고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격이 오를 때는요 절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김 작가 팀님은 저한테 보내요. 요즘 시간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바빠서 못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위원님 부른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미리 예정돼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저는 김 작가 팀은 너무 좋아한다. 밸런스 차원에서. 그냥 홍보가 아닙니다. 저한테 뭐 주시는 거 없잖아요. 저한테 뭐 주시는 거 없잖아요. 커피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시대에 2030 세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준비하겠다랑 그리고 김 작가 TV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건 내 공부예요. 내가 공부해야 돼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강의를 드시면서 나만의 언어로 만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책을 100권 읽는다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의 책을 읽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런 비판적인 수용.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투자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가 뭐냐면
무비판적인 수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전 젊었을 때 그걸 그냥 공부만 했지 제 식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좀 관념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나만의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잘 보시고 많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나만의 방법을 네.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요. 또 해요.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 네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동의도 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이라는 거는 어떤 기회가 만들기도 해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종잣돈이 1억이 있다고 그래서 네. 10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이 있어서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1억이 있는데 제가 잘못 공부를 못하고 잘못 사이클을 잘못하면 1억이 빵원 돼요. 그 종잣돈의 차이가 향후의 결과를 만들진 않아요. 물론 조금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크게 나는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비용도 많이 내셔야 되고 혹시나. 네. 그리고 물가도 올라서 힘드셔서 전 투자할 돈이 없는데 이런 게 나한테 필요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할 수 있다. 종잣돈이 크게 없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읽으실 수도 있고 네.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겠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뭐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양쪽의 전문가분들 늘 잘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의견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계속해서 좋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강수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